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각종 청탁 의혹에 있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한 총재는 교단 차원에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한학자 총재 영장 실질 심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오후 1시 반에 시작된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곳 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청탁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눈을 감은 채 침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호 씨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줄곧 의혹을 부인해온 한 총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 앞에선 최후 진술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이 특검은 영장 실질심사에 파견 검사 8명이 참석하고 420쪽 분량 의견서와 PPT 220여 쪽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한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을 토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구속할 필요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 한 총재의 혐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특검이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의 혐의입니다. 먼저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친윤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줄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교단 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명단을 분석 중인 만큼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한다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후 4시부터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영장 실질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특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특검이 김 씨를 조사하는 건 1차 기소 이후 처음입니다. 이 특검은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 그림을 받은 매간매직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보다 하루 전인 모레 오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김건희 씨 측은 모레 재판과 오는 25일 특검 소환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특검이 김 전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선 첫 조사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해놓고선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의 의지로 무인기 작전이 강행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전달한 상태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한 진상규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해제 의혹 관련 공판전 증인 신문이 있는데 특검이 입장을 밝혔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폐문 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내일 공판전 증인 신문에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가 내일 증인 신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며 법률가로서의 면모로 출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으로 말했다며 사실상 불출석할 뜻을 공개해왔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후속 조치와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영역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과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에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시각 22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이튿날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유엔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에 이어 7번째로 연설에 나서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설명할 전망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공개 토의도 주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우리 정상이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토의에선 모두의 인공지능이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회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도 이번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두 정상이 이미 만났고 경주 에이펙에서도 회담 기회가 있어 이번엔 다자 외교 활동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마지막 날엔 월가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금융 인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보다 더욱 규모가 큰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의 다자 외교 데뷔전이자 실용외교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합의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문서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사이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어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미국 이민국 단속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이었다며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이 고의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기관의 과도한 의혹이 빚어낸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선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사태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갈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선 북핵 동결이 임시 비상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동결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의 대화 상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현재 상태까지도 구체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려하며 남북 사이 대화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자주 국방에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올가을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의 체급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나란히 반미 감정을 선동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뉴욕 유엔 총회가 오색빛깔 K민주주의의 위상을 높일 계기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숙제를 받아 들었다는 듯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이란 화두를 꺼냈습니다. 군사주권은 강대국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는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호응한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거대 집권 여당이 수평적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등 국가 위상 높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셉 윤 대리대사를 만나서 동맹국 국민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 장외투쟁으로 야성을 끌어올린 국민의힘은 굴종적 사고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해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을 외국 군대로 치부하는 건 안보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자 북한만 좋은 일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현 정부는 북한의 선처만을 바라는 굴종적 평화를 고집하고 허세에 불과한 자주 국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대통령이 앞장서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 선봉에 섰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늦어지는 관세 협상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뜩이나 첨예한 진영 갈등 속에 자주국방이라는 민감한 화두까지 던져졌습니다.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 사안, 특히 안보 앞에서는 무분별한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가 진행된 국회 법사위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은 행안위 문턱을 넘었는데 이 시각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사위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관봉권 띠지 분실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한창 이어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비교적 큰 충돌 없이 전진법사 수사팀 등 증인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당시 건진법사 수사팀 팀장이던 최재형 검사의 분실 경위를 집중 추궁했고 최 검사는 관봉권 훼손에는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인면한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잇따라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다는 게 실질적인 원인이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청문회는 앞서 오전 국민의힘 측이 노트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서를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 등이 나온 피켓을 붙이면서 서로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는데요. 당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피켓 철거를 요구하면서 검찰개혁을 막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피켓 철거는 직권남용이고 의사 진행 발언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고 경고하고 퇴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야당 위원 발언 제명을 입틀막하고 그러면 사전에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의 막말을 거듭 비판하면서 형사 고발 조치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회동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조금 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후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법사위에 불러 검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법력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고,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환원한 뒤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일하려고 내놓은 정부조직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입법 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현행법상 숙려기간도 내팽개쳐졌다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25일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될 안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동 결론에 따라 애초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한 일정에도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네, 강릉시를 덮쳤던 가뭄 위기가 최근 내린 비로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정부가 재난 사태를 해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강릉시의 가뭄 재난 위험이 해소 및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선포했던 재난 사태를 오늘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선포된 강릉 가뭄 재난 사태는 23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재난사태 해제가 안정적인 수원 확보 상황과 추석 연휴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포 해제를 건의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 관리는 평소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여의도 밖으로 나간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은 장외에서 투정을 부리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줘서 고맙다고 비꼬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똘마니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제보 조작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장외투정으로 평가절하한 민주당. 대통령 당선 무효 주장을 부각하며 대선 불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었다는 비판에 더해 야당 지도부를 향한 감사 인사까지 전하며 조롱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통일교 11만 당원서를 두곤 제1야당이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위헌 정당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한 발 더 나가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당국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장외 집회에서 나온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똘마니 발언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김어준 똘마니라는 장 대표 공격을 내란 수괴 똘마니라고 받아친 데 이어 막말에 귀를 씻었다고 비난한 건데 국민의힘은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장외투쟁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제보 조작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처음 폭로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동조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대전 등을 훑으며 장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인 만큼 양당의 기싸움 역시 한동안 여의도 안팎을 넘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소개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하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2025 세종국제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서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낼 참석자들의 지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신에 대한 여권의 사퇴 요구나 사법개혁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조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관봉권 띠지분실 청문회가 진행된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거수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요. 재석 의원 총 15인 가운데 찬성이 10인, 기권 5인, 가결을 선포됐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닌 중국인이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윗선이 계획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피해 지역을 다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줄곧 중국에 있는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윗선으로부터 불법 장비를 싣고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이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혹시 거기세요라고 물어서 이쪽에서 많이 주로 발생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생활이 어려워 윗선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실제 동선, 계좌 등을 확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최근 KT 자체 조사 결과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도 고양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도 계속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또 장 씨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윗선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인터폴 적색 수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법위는 금감원이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을 알려와 오늘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법위는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해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 수사팀이 관련자 줄 소환을 예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경사가 순직한 바다 근처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며 오열했는데 당시 당직 팀장이 찾아와 사죄의 의사를 밝혔지만 유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 전담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2인 1조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정황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유가족과 동료 해경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조만간 드론업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와 드론업체 간 통화 내역과 드론 순찰 일지 등을 제출받아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당직 팀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재석 경사 유가족은 이 경사가 순직한 바다 근처 전망대에 모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며 오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도록 한 당직 팀장이 찾아와 사죄 의사를 밝혔지만 유가족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팀장이 사고가 난 꽃섬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가면서 해경과 소방대원 수십 명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앞서 해경이 확보한 이 경사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며 곧 포렌식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팀에 다시 나가 앞선 조사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명재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8살 명재환. 검찰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죄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 요청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된 점 등을 고려해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힘들고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기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대선 개입과 관련된 의혹들을 청문회장에서 풀어보자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가장 궁금한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저는 지금도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죠.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너무나 빠르게 나온 파기환송심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아무래도 법사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된 진상들을 경위들을 파악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총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 보면은 대선 의혹 관련이거든요. 청문회 이름이요. 그렇죠. 결국에는 약간은 틀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부승찬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은 이 영상 자체가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조금은 그 부분은 맥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긴급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왜 이렇게 빠르게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그 4인 회동이라는 것도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것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스스로 좀 밝히고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하자면 입증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 그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보가 있었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는데 이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부승찬 의원은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받은 제보의 신빙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팩트체크를 했는지를 먼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것은 아닌가. 결국 정치적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30일 오전에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나올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가장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접수가 되고 그리고 주심에게 배당이 되자마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부되는 것 자체로서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회부된 지 9일 만에 사실상 이 2심의 선고를 다 뒤집는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왔다는 것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많은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만큼 사건이 재판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만에 9일 만에 그것도 다시 파기환송을 한다라는 것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 법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이 파기환송심 그 결정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결국에는 국회로 불러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진상과 경위를 따져 묻는 것 이것이 저는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관련된 청문회를 지금 의결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은 지금 청문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주도를 해서 이것을 의결을 했다라고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힐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 전반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국민들께 어디까지 팩트체크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을 올라갔을 때 전원합의체로 한 번만 평의를 하고 결과가 나온 부분들 이런 것이 졸속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그 사건도 결국에는 이제 무죄 취지로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도 전원합의체는 평의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소심 자체가 무죄였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빨리 무죄를 주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민주당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사법부를 계속적으로 배척하려고 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여야 충돌로 또 파행됐습니다. 입법 청문회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법사위원이 고성을 주고받았는데요. 현장 화면 보고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붙여놓은 그 정치 부분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철거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당의 정신입니다.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오빠 가서 말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데 항의하면서 또 간사 선임을 재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표결하면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지 못하는 일사부재 원칙,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 원칙이고요.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은 이미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사부재에 해당이 돼서 다시 선임하는 한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지금 법원장이고 그러면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는 너무 크게 남아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자 문제로 봐서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간사로서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건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의 관행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각 상임위에서의 교섭단체의 간사를 정하는 것은 그 당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안을 올리고 그리고 의결을 해서 심지어 부결을 시킨 것은 이번이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면 정말 헌법재판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규정을 보면은 간사는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회법에 상임위의 간사를 교섭단체들은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국회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 좀 앞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로 왔을 때 간사 선임권이 처음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회의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안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경원 의원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특검법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을 때 그때도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하지 않고 인원만 일부 좀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도 나경원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 합의를 하고 지금 와서는 왜 이게 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국회에서의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이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여당으로서 줄 것은 주고, 그리고 결국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싶은 것은 법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로 모아가는 이런 토론 과정을 보시고 싶으신 것인데, 좀 불필요하게 간사 선임의 건이 너무 오랫동안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여당에게도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에게도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노트북 앞에 붙여놓은 그 정치 구호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지금 의원 3명에 대해서 회의장 퇴장을 명령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손팻말 자체가 사실 지나치게 이 법사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고, 또 이 정치구호에 대해서는 좀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치 지금 법사위에서의 저런 파행 장면들이 지금 추미애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법사위에서 법안들을 논의하고, 특히 지금 산적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산적으로 논의되는 것,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기대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법사위 과정에서의 저런 파행들은 저는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 책임이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위원장이 지금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의원장 석에까지 와서 이렇게 막 둘러싸고 이야기하고 뭐 고성을 내고 뭐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또다시 뭐 법적 조치가 서로 간에 검토가 되고 뭐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계속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법사위에서의 여야 협치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든지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조금은 존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그 내부 질서 안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계속 했는데 주지도 않고, 또 3명은 아예 뭐 퇴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폭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발언권을 보장해주면 회의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도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미애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라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고, 그리고 정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인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계속적으로 시간만 가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열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이러한 갈등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점도 뭐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나온 발언을 보면은 가을 추가 아니라 추할 추의 법사위다. 송석준 의원 비판이 있었고, 추미애 위원장은 이러면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오는 말이 또 고와야 또 가는 말도 고울 텐데 뭐 추할 추의 법사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뭐 어떤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또 거센 발언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또 국민들께 또 민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법사위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 진행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가 되는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팻말을 뭐 노트북에 장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좀 거두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존중해줬으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원장의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좀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언권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서로 간에 이런 언사들이나 또 거친 발언들이 또 주고받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또는 질서 유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좀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 이렇게 위원장의 말을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럼에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국민들께서도 또 나름의 평가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 고성 장면 보내드렸고요.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입법 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면서 현행법상 숙려의 기간도 내팽겨쳤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법안은 민주당이 워낙 거대 여당으로서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뭐 그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헌법에 있어서 어쨌든 검찰이라는 조직을 전제한 채로 이제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 이것이 위헌 논란이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사실상 공소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 논란을 없앨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수청에 있어서는 행안부 산하냐, 뭐 법무부 산하냐 이런 것들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성으로 이런 것들을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역시 결국에는 법안이 처리가 될 때 처리 전에는 저희가 필리버스터로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리 이후에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들도 굉장히 아깝고 또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지도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나중엔 다시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법안을 처리를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맞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다가오는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원내대표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얘기도 한다는 내용을 아까 전해드렸는데 네. 뭐 이견이 좀 좁혀질까요? 일단 그 과정에서 또 대화를 통해서 또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협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야가 협치를 한다라는 부분은 여야가 국회에서 또 각각의 당사자로서 각각의 파트너로서 서로 간에 협치를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는 이런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본인들이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협치라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지금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인 것은 맞고 민주당이 거대 정당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라 절차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 민심에 따라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반영이 덜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이거를 두고 그저 뭐 민주당이 폭주를 한다, 뭐 입법 독재를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민주당도 관련된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어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6년 만에 처음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외로 나간 제1야당의 목소리에 이어서 여당 반응까지 듣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황교안 시즌2의 또 한편의 장면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결과가 언제냐?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또 국민의힘이 그 역대 최대 참패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시즌2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시작을 한 건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께 크게 소구력있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봐도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실효성에 관련해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외 집회를 하고 장외 투쟁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지해주는 당원들과 뭐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냥 집회 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 집회 장소에 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크게 소구되는 메시지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정기국회도 있고 또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그 기간들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장외에서 집회를 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것은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장외 집회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황교안 대표 시즌2처럼 사실상 국민 민심과 점점 더 괴리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지금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또 여당에서도 강하게 또 받아쳤는데 당 내부에서도 이게 장외 투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은 장외 집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정말 극단으로 몰려 있는 것이거든요. 특검과 그리고 여당 여기에서는 저희 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저희 당에게 압수수색이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상권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께 이 부분을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뭐 이제 25일부터 법안이 통과가 될 때 저희 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해도요. 법사위에서 싸우는 것만큼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민주당에서 법안 올리고 통과하고 이게 그냥 관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로 극단의 마음으로서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고 좀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 상황에 좀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조금 아까 저희가 속보로 이야기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청문회에 부른다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형태의 그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저희의 장애 집회도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근데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한다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약간 조절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장애투쟁보다는 이번에 국감이라든지 정기국회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정치 상황은 서로 간에 여야가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타협하는 자세를 서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애투쟁이 아니라 장외투정이다. 그리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민주당으로서는 고마늘이다.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장동혁 대표도 뭐 그 과정 속에서 뭐 정청래 대표에게 뭐 똘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말을 받아서 관련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시지가 점점 서로 간에 거칠어지고 또 격앙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투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은 뭐 국회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필리버스터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한다라는 것은 야당이 그냥 협치라는 어떤 열매나 부산무들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로서 거기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일을 하고 또 관련된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 일방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협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외 집회를 나가고 또 거기에서 일부라고는 하고 또 지도부는 또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윤 어게인과 관련된 또 구호들, 피켓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절연한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장외 집회가 만약에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런 윤 어게인이나 이런 구호들을 아마 당 지도부가 제대로 막아내지를 못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금 윤 전 대통령과 또 절연하지 못했구나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의 시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국민의힘에게 결국에는 좋을 것은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발표인데 이 여론조사를 조사한 리얼미터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상권 분립 침해 논란과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 지지율 분석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2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금 정부와 여당이 너무나 그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전담재판부 같은 경우 뭐 특별재판부에서 지금 전담재판부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거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께서 당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될 법안에서 이 법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속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절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당론으로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도 저는 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거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서 그 부분 나중에 뭐 대여섯 차례 뭐 워딩이 좀 바뀌고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역시 민주당과 같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혹은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최근에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다시 도드라지는 그 과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소폭 0.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5주 만에 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이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면서 진보층과 학생층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0.1% 정도 정당 지지도가 이제 하락했다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또 소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또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소폭 하락이니까 뭐 민심은 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당연히 이 민심의 흐름 그리고 지지율의 흐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폭의 하락이다라는 부분도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지지해주고 또 성원을 보내주시는 또 국민들도 많이 계시다는 점도 또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그 국민 모두의 눈높이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당이 더 정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주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오전부터 신청자들이 찾아왔는데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모르고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오전부터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2차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0만 원 충전 잘 되셨어요. 다만 1차 때와 달리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다 보니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내가 이거 신청하러 왔는데 안 됐다. 건강보험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주세요. 갑작스레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려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모르고 온 주민도 있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의 사용기한은 2달 남짓. 신청자들 얼굴엔 어떻게 쓸까 행복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쌀 5kg짜리 하나 사고 또 햄이 3kg짜리 하나 사고 또 남는 거는 자잘한 거 생활용품 쓰고 내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쓰면은 그래도 살아가는 게 조금 안 낫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도 없이 소비 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고 보조율도 다른 지역은 90%인데 서울은 75%로 매우 차별적입니다. 이들은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며 중앙정부의 관행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선수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황의조는 사실상 준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나 지도자, 심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프로팀에서 뛰는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기 초분인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이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은 23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모레 열리는 김건희 씨의 첫 형사재판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로 오는 25일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전 영부인인 김건희 씨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오는 24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 씨에 대한 특검의 1차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특검에 여러 차례 추가 소환됐지만 구속 피의자라 동선은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병원 진료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된 게 전부입니다. 구치소에서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지만 법정에는 사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첫 재판 다음 날 김건희 씨는 특검에 다시 소환됩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 27일 만에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 공천이나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까지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를 건넸다고 진술했는지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 전달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한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네,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권 의원한테 세뱃돈 주셨다고 했는데 얼마 주신 겁니까? 윤석열 후보 지원 대금입니까? 가방 챙기시고 가방 주시고. 총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자님 잠깐만요. 좀 위험하니까 선생님. 천천히 받으세요.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오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양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로 빠져나왔는데요. 지금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지금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파견검사 8명이 참석하고 420쪽 분량 의견서와 PPT 220여 쪽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은 한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들어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한 총재가 2012년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건 처음인데요. 앞서서 민준기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특검 수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조금 전 영장 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는 한 총재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이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19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관계자들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 계획서 실시의 건과 증인, 참고인 출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계획서 상정과 채택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권 분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 개회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닌 삶의 토대라는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강공정국과 맞물려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는데 법원 일선에서는 특검 사건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정치권 지적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최근 여권의 의혹 제기를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세종의 법사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친 예정된 행사로 사전에 마련된 개회사였지만 최근 사법개혁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개회사 외에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법원 일선에선 정치권 사법개혁 목소리에 반응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는 25일 토론회를 예고했던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언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자료로 쓰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법관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2019년에 이미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던 만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 증언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급격한 증언은 상고심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증언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형사법관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도 신속재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에 사법부가 실무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로 해석되는데 이 같은 개혁, 개선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데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거라며 미국이 비핵화를 털어버린다면 좋은 추억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극인 나라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긴 안목으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작심한 듯 대미 대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문의 연설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할애했는데 먼저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비핵화 협상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갖고 오라며 미국에 공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 국가이자 완전한 상극이라며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통일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주 앉을 일도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방안인 동결 축소 비핵화는 전임자들에게서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다음 달 에이펙 기간 중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버리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재건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지 분쟁 중재를 통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You said the North Korean leader wants to meet. How soon would you? Yeah, we want to have a meeting. I like to have a meeting. I get along great with him. You know, you were there. We even had a press conference. 관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비핵화 포기 전제 조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일단 북미 정상 외교를 가동하기 위해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지 않는 유연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핵화 기준을 낮추거나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돌린 채 북핵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가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에 나설 것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비공인 핵 보유국 클럽에 사실상 입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북미 사이에 물밑 접촉이나 정상 간 서신 외교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북미 대화가 성사될지 적어도 대화 창구는 마련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되지 않고 미국과 함께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지난달 초 대미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과 대미 수출이 지난해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날짜로 따져봤더니 전체 수출은 10%, 대미 수출은 16% 넘게 급감했는데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가 빚은 일종의 착시 효과였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 수출액은 401억 달러. 미국발 관세 충격 이전인 지난해보다 13.5% 급증했습니다. 관세 타격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역시 6% 넘게 증가세를 보였는데 변수는 조업 일수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해 9월과 달리 올해는 조업일이 3.5일 더 많았습니다.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 3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10.6%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대미 수출액은 3억 9천만 달러, 1년 만에 16.4%나 줄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운 지난달보다도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5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0.9% 증가해 트럼프 정부발 관세 여파 속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50% 품목 관세 부담을 지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산품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통화 스와프와 자동차 관세 인하,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100 이하 선물은 무관세라서 신고 수수료만 내면 보낼 수 있고 수수료율은 민간 서비스 대비 16% 수준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중단된 지 28일 만에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이를 기다렸던 고객들은 불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이 걸렸지. 근데 빨리 간다니까 참 좋네요. 우정사업본부가 미국 내 관세 대납업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면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발송인이 현금 납부나 계좌 이체로 관세를 선납하는 방식이며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업무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는 데 드는 일정의 소액 수수료와 그리고 관세를 고객께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등 음식물 접수도 가능해졌고 $100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무관세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행 우편이 정상화됐고 수수료율도 최대한 낮춰서 국민 부담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10만 원짜리 우편물을 보낼 경우 민간 특송 수수료는 15,000원에서 25,000원 수준인데 우체국은 16% 수준인 3,250원으로 낮췄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한 통당 5,000원의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안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해 결제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피해자들은 대비와 대응이 부실하다며 롯데카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가 집계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피해자는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8만여 명은 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C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추가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킹 경로와 수법을 추적하며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가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의 보안이 허술했을 뿐 아니라 카드 재발급이 지연되는 등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드 발급도 무턱대고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태도에서 저는 되게 저희를 금전적인 수단으로만 본다고밖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5,000명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 증빙 자료를 취합한 뒤 전문 법무법인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인석 국무총리는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사고 은폐, 축소 의혹을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경찰에 추가 소환됐습니다. 지난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인데 경찰은 방 의장 혐의와 관련해서 필요한 수사는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14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재출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압수물 분석과 관련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전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매각한 비상장 주식을 인수한 사모펀드는 상장 뒤 주식을 처분하며 차익을 실현했고 사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1,9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방 의장은 상장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시기 하이브가 이미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방 의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를 품고 있는 곳이죠. 경기도 성남시가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이 융합된 미래 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오는 2028년부터는 성남에서 프로야구 경기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교 첨단 산업지구가 지금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판교의 신화가 아주 대단하죠. 우리 1, 2, 3 판교, 2 판교까지는 기업이 다 입주해 있는데 3판교 공사 중입니다. 네, 그런 것을 확장해서 오리역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 전에 우리가 오리역 세권 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시의 전 시장인 톰 머피 시장을 총괄 기획가로 우리가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거기는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고 거기는 혁신지구라 그래서 화이트 존,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어떤 제한이 전혀 없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첨단 산업들이 입주해서 우리 성남의 아주 첨단 기업 도시로서의 아주 거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이 성남 위례 쪽에 포스코홀딩스의 가 이제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이제 한 4,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 대기업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은 이제 그러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시 전체가 그렇게 앞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0년 동안 방치됐던 옛 하수 종말 처리장 이걸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97년도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분당 구미동에 조성하다가 거의 다 완공됐는데 주민들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그 울타리 쳐놓고 30년 가까이 사람이 드나들지 못했는데 이제 그곳을 이번에 1단계로 산책길을 만들고 또 뮤지컬을 우리 유입 그 펌프장 아주 낡았다기보다 아주 짓담한 그런 거를 리모델링을 틀을 유지한 채 해서 아주 우리 뮤지컬을 해서 금난세 우리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그런 개관식도 갖고 해서 거기는 도시재생의 문화재생 프로젝트에 아주 첨단 걸로 해서 앞으로 이제 2단계로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이제 그 9,000평 부지에 이렇게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에 3년 뒤에 야구장이 생긴다면서요? 네, 예. 우리 성남 모란에 교통도 좋은 곳인데 그 성남 종합운동장이 활용이 잘 안 됐어요 그동안. 그 성남 FC는 탄천 종합운동장을 주로 이제 홈구장으로 쓰고 있고, 근데 거기에 2만석 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을 한국야구위원회 KBO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28년부터 1군 경기를 1년에 10개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라든가 여러 경기를 해서 지역 경제와 또 상권 살리기, 또 우리 성남의 많은 또 성남 이웃 도시에 또 우리 야구 팬들의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야구장 조성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뭐 기대가 크실 것 같고. 아주 좋아합니다. 예. 네. 그리고 서울의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경리단길 이런 길이 성남에도 있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작년부터 우리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우리 벤처 창업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가 지원하고 창업센터도 있는데 이 소규모 점포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창업 자금과 또 창업 컨설팅 같은 걸 해드리면서 작년에 20곳 점포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성남 그것도 이제 모란에 이제 그 뒷골목 우리 뭐 성수동이라든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또 올해는 27개를 11월에 창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총 47개가 올해 안에 이제 좀 이 점포가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면은 동네가 바뀌고 청년이 창업하고 또 많은 또 고객 청년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청년의 문화 또 청년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그 동네를 도담길 해서 도전하는 청년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담길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다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계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23년도부터 독감 백신이 13세까지 맞고 무료로 60세 이상은 성남시는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독감으로 그 합병증으로 1년에 돌아가신 분이 전국적으로 5천 명입니다. 그럼 이제 의료비도 절약하고 또 많은 또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전 시민을 무료 독감 접종을 했습니다. 23년도부터. 그랬더니 그전에는 37% 접종률이 전 시민 무료로 했더니 50%가 넘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주변 인근 도시보다 재작년에 23년, 24년 그 겨울에 독감 발생률이 한 2%, 3% 이렇게 딴 도시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정부에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도 전 국민에게 적용을 해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장포진은 면역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과거에는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놨던 거를 이번에 올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께 그 대상포진 18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저희가 19,000원, 그거는 복지부에서 접종비를 본인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는데 현재 한 맞아야 될 대상 어르신들의 한 28%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이 있고, 또 하나 뭐 A형 간염이라든가 100일에 그 손주 보러 가시려면 100일의 주사 맞고 오라고 요새 그러는데 그것도 그 맞춤형으로 무료 또 접종을 올해 11월부터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는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이게 치매도 젊은 치매도 있고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치매를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치매가 의심되는 분은 보건소를 찾아가시면 거기서 1차 감별을 해드리고, 그리고 꼭 치매 검사가 정밀 검사 필요하면 큰 병원에 안내를 해드리면 우리 시에서 33만 원 범위 내에서 또 국도비가 11만 원에서 총 44만 원의 지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치매 정밀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 축제철인데 성남에도 축제가 열리고 있죠? 성남 페스티벌이 올해 3회째인데 아주 올해는 테크놀로지,
기술, 또 아트, 예술, 게임 3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지난주 20일 날 토요일 날에는 19일 날에는 우리가 GXG 게임 축제, 문화 축제를 판교역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2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주 뭐 여러 가지 풍성한 굉장히 성남의 인프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험이나 IT 산업 이런 것들에 맞게 잘 우리가 하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주셔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론 축제가 드론이 있습니다. 28일 날 저녁에는 7시에 탄천에서 3,000대 드론이 뜹니다. 전국 최초로. 예. 그래서 멋진 밤하늘을 수놓는 그런 드론 쇼가 또 펼쳐지니까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신상진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4번째 절기 추분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일교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8도, 대전은 17도로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는 25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기온도 예년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여름이 지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모기가 기승입니다. 여름철에는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가을철에 번성하는 건데요. 네, 가을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집 주변의 고인물은 제거하는 게 좋고요. 실내에서는 방충망과 모기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로 피부 노출을 줄이고 외출 직전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